여기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가가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도착한 최신 군사 장비 관련 문서가 들려 있는데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폴란드의 FA-50 전투기에 장착된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잠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장비가 얼마 전 대만에서 중국 전투기를 상대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단 18초 만에 적기를 포착하고 제압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장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토록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비가 폴란드의 FA-50 전투기 50대 모두에 장착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과 대만에서 그 성능을 입증받은 이 장비가 폴란드 공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왜 군사 전문가들이 이토록 기대에 차 있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바르샤바 군기지에 있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안개가 활주로를 따라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제 이름은 안제이 코발스키고 지난 15년간 폴란드군에서 전투기를 분석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표를 모으거나 새를 관찰하듯이 저는 항공기를 연구해요. 날개 곡선 하나, 엔진 사양 하나, 모든 작은 디테일들이 다 중요하죠. 나라를 지키려면 그런 것들을 놓쳐선 안 되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들여온 신형 항공기 FA-50에 대한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침 내내 손도 못 댄 채 식어버린 커피잔이 있었고요. FA-50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속이 불편했어요. 경공격기라고 부르더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며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경공격기라는 말이 영 거슬렸거든요. 제게는 자전거를 경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책상 위에 흩어진 사진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FA-50는 날렵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햇빛 아래서 흰색과 회색 도장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죠. 멋지게 생긴 비행기 중에 실제 전투에서 못 버티는 것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때 전화가 진동했어요. 공군 사령부에서 FA-50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보는 또 다른 메시지였죠. 저를 믿고 맡긴다는 뜻이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F-16, 스웨덴의 그리펜, 프랑스의 라팔 등 온갖 전투기를 다 연구해왔으니까요. 매번 해외에서 새로운 항공기를 들여오겠다는 판매원들이 오면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항상 저였어요. 창밖으로 정비팀들이 아침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고 회색 아침 풍경 속에서 개미처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이제 곧 저 신형 FA-50를 손볼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GW 코발스키 씨, 밝은 목소리가 문간에서 들려왔어요. 젊은 조종사 말액이었어요. 그의 열정은 첫 부임 당시의 제 모습을 떠오르게 하곤 해요. 새로 들어온 비행기 보셨어요? 진짜 멋지던데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사양은 봤지, 말액. 훈련기로 몇 가지 전투 기능을 추가한 거잖아. 말액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 사라졌어요. 하지만 들은 바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이라던데요. 한국 쪽에서는 한국은 훌륭한 전자 제품과 선박을 만들지. 제가 말을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건 다르잖아. 폴란드 영공을 지킬 전투기라면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어야 해. 저는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로 걸어가 손가락으로 폴란드 국경을 따라 천천히 그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를 통해 여러 위기를 겪어왔죠. 군사 분석가로서 제 일은 다가올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는 거였어요. 이 책임감이 어깨 위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FA-50의 사양을 볼 때마다 있는 것보다 없는 부분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구매에 대해 흥분했지만 저는 그 열정을 공유할 수 없었어요. 실제 전투 상황이 오면 이 비행기들이 과연 충분할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오후 늦게 저는 활주로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었어요. 새로 도입된 FA-50 중 한 대가 활주로에 서 있었고 햇빛을 받아 금속 표면이 반짝였어요. 정비팀이 그 주위를 오가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테스트 중이었어요. 자신감에 차 보였고 심지어는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죠. 저는 군복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차가운 바람에 익숙한 제트 연료와 기름 냄새가 활주로 위로 퍼졌어요. 머릿속에는 비행 중인 FA-50 사진들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의심이 제 생각을 안개처럼 뒤덮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중함이 목숨을 구했던 순간이 많았죠. 제 일에서 회의주의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활주로를 덮을 즈음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FA50에 대한 두꺼운 파일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제 최종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펜을 집어들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폴란드의 공군 방어에 대한 제 우려를 담아 느리게 써내려갔어요. 제 회의적인 태도가 인기 없는 의견이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제 일이 아니잖아요. 제 일은 폴란드 하늘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선 FA50 그 중요한 임무에 적합한 도구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FA50에 대한 생각이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은 바르샤바의 공기가 맑고 상쾌한 아침이었고 그때 받은 한 통의 이메일이 제 모든 의심을 흔들어 놓았어요. 커피를 들고 사무실 창가에 서 있다가 폴란드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스나이퍼 고급 타겟팅 포드를 50대나 받게 됐다는 소식을 읽었어요. 순간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이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이 타겟팅 포드는 단순히 화려한 부가 장비가 아니었어요. 마치 엄청난 힘을 가진 안경을 누군가에게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멀리까지 보이고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요. 하지만 이 안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었어요. 멀리 있는 적 항공기를 포착하고 우리 조종사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목표를 조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였죠. 그날 아침 내내 이 기술 문서를 읽느라 시간을 보냈어요. 이 스나이퍼 포드는 FA50에 장착되어 고급 카메라처럼 작동할 텐데 사실은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였어요. 화이트보드에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며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동될지 상상해 봤어요. 하나하나 선을 그을 때마다 점점 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연결 지점을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했어요. 사양을 하나씩 살펴볼수록 기존에 가졌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FA50는 더 이상 단순히 훈련용 비행기가 아니라 진짜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서류와 커피잔으로 엉망이 되어갔지만 저는 다른 나라들의 보고서를 파헤치며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특히 대만의 보고서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의 F-16V 전투기들도 같은 스나이퍼 포드를 훈련에 활용했는데 덕분에 중국 항공기를 나쁜 날씨 속에서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의자에 기대 앉아서 우리 FA50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는 그들 역시 타겟팅 시스템 덕분에 구형 항공기를 현대적인 전투기로 바꾸었다고 했고, 호주의 한 지인은 비슷한 업그레이드로 훈련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어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제 기대감도 커져만 갔어요. 특히 스나이퍼 포드를 FA50에 어떻게 통합할지를 설명한 기술 도면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새 장비를 부착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항공기에 새로운 눈과 새로운 두뇌를 주는 것과도 같았어요. 이 타겟팅 포드는 열신호를 감지하고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첫 타겟팅 포드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려고 공군 기지를 방문했어요. 정비사들이 조심스럽고도 정확하게 작업하는 걸 지켜봤죠. 포드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작은 여행용 가방 정도 크기였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걸 알고 있었죠. 정비사들이 배선을 연결하고 센서를 조정하고 첫 테스트를 돌리는 과정을 바라봤어요. 디스플레이 시스템 한번 보실래요? 한 기술자가 물어보길래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종석에 들어가니 새로운 스크린이 있었고 여기서 조종사들이 타겟팅 포드의 정보를 볼 수 있었어요. 화질이 놀라웠어요. 예전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선명했죠. 지상에서 보기만 해도 이게 실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있었어요. 곧이어 시험 비행 보고서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저처럼 처음엔 의구심을 가졌던 조종사들조차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고 있었어요. 진짜로 두 번째 눈을 얻은 것 같아요.
한 조종사가 말하며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었어요.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시험 비행에서 나온 데이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타겟팅 포드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연습 표적을 찾아낼 수 있었고 가상 전투 시나리오에서 명중률이 60% 이상 향상되었어요. 성공적인 테스트가 쌓일수록 FA-50에 대한 제 확신도 커져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정말로 바꾼 건 밤에 진행된 훈련이었어요. 관제탑 발코니에 서서 어두운 하늘에 보이지 않는 FA-50들을 겨우 구분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부 모니터에서는 스나이퍼 포드 덕분에 우리 조종사들이 모든 걸 선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불가능했을 정밀도로 연습 표적을 추적하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타겟팅 포드가 설치되었어요. 하나하나 설치될 때마다 우리 공군의 능력에 또 하나의 층이 더해지는 기분이었어요. FA-50는 제 눈앞에서 기본 전투기에서 정교한 전투기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장비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감 있게 걷는 조종사들의 모습, 자부심에 찬 정비사들의 미소, 그리고 저 자신도 이 항공기를 믿게 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기술이 바뀐 건 우리 항공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변하고 있었던 거죠.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천천히 증거 하나씩 쌓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FA-50는 화려한 광고나 과장된 주장 없이 제가 직접 확인한 실제 결과로 스스로를 입증하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눈앞에 놓인 보고서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필리핀에서 온 보고서였는데 읽어 내려가던 중에 깜짝 놀라서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태국과의 합동훈련을 막 마쳤는데 그들의 FA-50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지만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분명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의심했던 바로 그 FA-50 공대공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상 공중전에서 FA-50의 성공률이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 구름 낀 폴란드 하늘을 바라봤어요. 혼란스러운 제 마음과 날씨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FA-50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뒤집히고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필리핀 조종사들이 FA-50의 민첩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빠르게 방향을 틀고 가속이 빠르며 복잡한 기동 중에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폴란드에서의 국제합동 군사훈련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 약간의 긴장감을 품고 지휘본부에 도착했어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이 행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커다란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공역의 다양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안드레이. 오랜 동료 마렉 대령이 저에게 새로 내린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이야말로 FA-50의 능력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니까요. 아침 해가 막 수평선 위로 떠오를 무렵 우리의 FA-50들이 이륙했어요. 그들의 엔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저는 지휘본부 창문 너머로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레이더 화면에 적기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들은 우리의 방어력을 시험해보려고 특별히 선발된 고도의 기동성을 자랑하는 숙련된 조종사들이 타고 있는 전투기들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쥐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방 안은 레이더 장비의 일정한 비프음과 가끔 들려오는 무전 소리 외엔 고요했어요. FA-50들은 이제 새로 장착된 스나이퍼 고급 조준 포드를 장착한 상태로 정해진 위치로 이동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우리의 FA-50들이 단순히 적기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무전에서는 조종사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적기를 추적하고 가상의 위협에 대응하며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조준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해서 조종사들이 멀리서 안전하게 적기를 라곤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목표 포착, 한 조종사가 침착하게 보고했어요. 가상 미사일 발사 성공.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두 번째 목표 무력화 완료.
FA-50들이 계속해서 그 능력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적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기를 방어 태세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조준 포드는 큰 도움이 됐고 조종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확한 시야로 목표를 볼 수 있게 해줬죠. 훈련은 2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체감상 몇 분밖에 안 된 것 같았어요.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지휘본부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완벽한 점수였어요. 우리의 FA-50들이 모든 가상 위협을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이 성공적으로 요격하고 무력화한 겁니다. 저는 조종사들이 착륙해서 경납고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휘본부 창 너머로 보니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내려오면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에서 온 참관단들이 이미 그들에게 다가가 메모를 하며 방금 목격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우리의 가장 경험 많은 조종사 중 한 명인 파웰 소령과 마주 앉았어요. 그의 비행복은 아직 땀으로 축축했지만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안드레이,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는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반응 속도며 조종감이 마치 기체가 내 생각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준 포드는요? 우리가 전에 없던 우위를 주는 장비죠. 저는 파웰과 다른 조종사들이 경험을 나누는 걸 들으며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FA-50이 단순히 기대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기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때 단순히 훈련용이라고 치부했던 이 기체가 진정한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초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생각했어요. FA-50는 오늘 그 진가를 보여줬어요. 단순히 기술이나 서류에 적힌 사양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기체는 저 같은 회의론자를 진정한 신봉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FA-50 항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훈련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능을 발휘하는 걸 보고 나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군사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어떤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그 물건의 성능을 잘 보여준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항공우주 제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죠. 먼저 우리 기지의 기술 도서관에 가서 항공기 제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책상에 모아둔 자료들을 한국식 제조법, 스웨덴식 제조법, 그리고 다른 나라별로 깔끔하게 분류해놨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각 나라의 차이점이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스웨덴 회사 사브섭는 그리펜 그래픈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들은 세심한 수작업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스웨덴 작업자들이 마치 숙련된 시계공처럼 세밀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정밀함에 감탄했어요. 심지어 중국의 항공 전문가들도 이 전통적인 방식을 칭찬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한국의 공장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깔끔하고 넓은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반짝거리는 로봇들이 정확하고 안정된 동작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스마트 공장이었어요. FA-50 생산 라인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던 중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게 됐어요. 로봇 팔이 완벽한 정확도로 부품을 들어 올려 배치하는데 피로도 없고 실수도 없더라고요. 레이저 가이드 시스템이 있어서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정확하게 부품을 제자리에 놓게 해주고 특수 센서가 용접과 연결 부분의 품질을 계속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다. 혼잣말을 하면서 3D 프린팅 기계가 복잡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형상이었거든요. 공장 전체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필요하면 생산 과정을 즉각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공장의 청결하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어요. 전통적인 항공기 공장들을 방문했을 때는 기름때에 묻은 바닥과 복잡하게 얽힌 작업대가 흔했는데 한국의 공장은 마치 과학연구소 같았어요. 작업자들은 민감한 부품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특별한 작업복을 입고 모든 도구는 정확한 위치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동화된 접근 방식에는 큰 장점이 있었어요. 수작업으로 비행기를 만들면 기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로봇으로 제작하면 FA-50 매번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정비할 때 부품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유지보수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속도도 놀라웠어요. 로봇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FA-50 더 필요해지면 한국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건 군사 계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할 때 빠르게 추가 항공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니까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개선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였어요. 예전 방식으로는 항공기 디자인을 바꾸려면 작업자들을 재교육하고 조립 라인을 조금씩 조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 공장에선 로봇을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새로운 기능이나 개선 사항을 거의 하룻밤 사이에 생산 라인에 반영할 수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 공장에서 일하셨던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이 현대적인 방식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싶더라고요. 로봇들은 마치 잘 짜여진 안무처럼 정밀하고 목적이 분명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한국의 제조 과정을 알면 알수록 FA-50 왜 그렇게 성능이 좋은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비행기들은 단순히 공장에서 조립된 기체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제조 시스템의 산물이었어요. 센서 하나하나, 전선 하나하나, 모든 부품이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정밀도로 설치되어 있었죠. 이런 걸 동료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공장의 영상을 보여주자 다들 저처럼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래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신뢰성이 높고 잘 작동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죠. 초기에는 저처럼 FA-50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선배 분석가들도 있었지만 그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FA-50에 대해 가졌던 초기의 의심을 돌이켜보니 좀 부끄러워졌어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놀라운 기술과 정밀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단지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사들을 따라잡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 면에서 그들을 능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FA-50 항공기 사진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고 미소가 지어져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았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FA-50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인정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조용한 아침이었고 훈련 성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성과 지표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목표 포착 성공률, 기동성 점수, 조종사 만족도 조사 결과 등 모든 게 FA-50를 처음 도입할 때 기대했던 수준을 훌쩍 넘었어요. NJ,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라고 혼잣말하며 우리 조종사들이 FA-50 덕분에 이전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세부 차트를 보았어요. FA-50는 단순히 우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썼던 노트를 꺼내봤어요. 그때 FA-50에 대해 가졌던 우려를 적어놨던 건데 지금 보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훈련용일지도 몰라 라든지 실전에서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 같은 내용을 써놨는데 이제 보니 참 우스워 보였어요. 우리 조종사들의 변화가 제 눈을 제대로 뜨이게 해줬어요. 바로 어제도 우리 부대에서 가장 경험 많은 마렉 대위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젊은 조종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셔야 해요. 라며 FA-50 덕분에 복잡한 전술 기동을 훨씬 쉽게 배워요. 시스템이 직관적이라서 조종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이제 경납고를 걸어다니는 느낌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FA-50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걱정보다는 자부심이 들어요. 정비팀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즐거운데 이 항공기들은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정비하기도 수월해요. 모든 게 잘 설계되고 접근이 쉽게 되어 있거든요. FA-50를 만드는 한국의 기술을 알아갈수록 제 존경심도 함께 깊어졌어요. 몇 주간 그들의 제조 공정을 연구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첨단 로봇과 컴퓨터를 활용해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제작되는 걸 보면서 다른 나라의 전통적인 조립 라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느꼈죠. 제가 직접 그들의 주 생산 시설을 방문했던 때가 생각나요.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용접하고 조립하는 모습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정밀함이었어요. 시설은 티 하나 없이 깔끔했고 모든 작업이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이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어요. 이게 바로 항공기 생산의 미래입니다. 라며 한국가이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은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미리 잡아내더라고요. 그들의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항공기는 하나같이 완벽했어요. 우리 공군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브리핑실을 지나갈 때마다 조종사들이 FA-50를 위한 새로운 전술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 나누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목표 시스템이 업무를 얼마나 수월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항공기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도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는지 이야기하죠. 그들의 자신감이 저에게도 확신을 줘요. 지난주에는 신참 조종사들이 FA-50로 첫 단독 비행을 마치는 모습을 봤어요. 조종석에서 내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한 젊은 조종사 리사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배님, 이 항공기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순간에 딱 맞춰서 반응해줘요.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히 항공기를 사고 파는 걸 넘어서서 신뢰와 공동 목표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어요. 우리 조종사들은 정기적으로 한국 조종사들과 함께 훈련하며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정비팀도 함께 협력하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이제는 진정한 협력 관계가 된 거죠. 가끔 사무실 창문 너머로 FA-50 이륙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 엔진 소리는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을 상징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항공기 산업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좋은 항공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FA-50의 성공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줬어요. 현대 기술과 결단력을 결합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함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에게 항공기를 판 게 아니라 항공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신생 항공 강국도 전통적인 가정을 흔들 만큼 혁신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죠. 일기를 마무리 지을 때쯤 또 한 대의 FA-50 창밖을 지나가며 폴란드의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요. 그 그림자가 책상 위로 스쳐 지나가는데 저도 미소를 지으며 저와 FA-50이 함께 성장한 길을 되짚어봅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회의는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때로는 틀렸음을 깨닫는 과정이 가장 좋은 교훈을 주고 저 역시 이번 경험이 참 감사하네요. 앞으로 이 파트너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돼요. 우리는 단순히 공군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는 거죠. 모든 게 한때 제가 의심했던 그 항공기에서 시작되었다니.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 모두가 알게 됐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다를 바라봤어요. 알칼라일 사막이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황금빛 바다가 시간에 멈춰버린 듯한 모습이었죠. 아침 햇살은 이미 매섭게 뜨거워서 공기가 열기로 일렁거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훈련하던 장소랑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준비됐나, 김씨? 카타르 군의 하산 대령이 제 뒤에서 말했어요. 오늘 시연을 지켜보는 카타르 군 관계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살짝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그를 탓할 순 없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사막 중 하나에서 실력을 시험하려는 전차 조종사는 흔치 않으니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대답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K2 전차 조종사로서 오늘 이들에게 우리 기술이 어떤지 제대로 보여줘야 했거든요. 주변에 모여있는 다른 군 관계자들도 보였어요. 그들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거친 사막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들 대부분은 독일제 레오파드 2A7 플러스 전차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막 전투에 특화된 강력한 기계죠. 하지만 오늘은 그와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는 K2 블랙팬서 전차에 올라탔고 손에 익은 조종석의 조작감이 느껴지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내부는 고성능 공조 시스템 덕분에 시원했고 바깥에 타는 듯한 더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조준경 너머로 보니
흰색 천막 아래에서 햇볕을 피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기억해라.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 지휘관이 말했죠. 이건 그냥 전차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야. 한국의 기술력이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버틸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자리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저는 작전 전 점검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K2의 엔진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켜졌는데 그 소리는 늘 제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 전차는 다른 전차들과 달랐죠. 더 똑똑하고 더 유연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지형이든 자동으로 조정해주고 서스펜션은 고양이가 발 디딜 곳을 찾듯 균형을 맞추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블랙 팬서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열화상 조준경으로 보니 모래 위에 공기가 열기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사막은 이미 다른 기계들이 버거워할 만한 온도까지 올라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왔어요. 이 환경에서 K2가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몇 달간의 개조와 테스트를 거쳤거든요. 젊은 카타르 장교 한 명이 전차로 다가와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해치를 열고 엄지를 치켜 세워 신호를 보냈죠. 그가 돌아서 걸어가는 동안 멀리 지평선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모래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산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조건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눌러 응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대령님. K2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답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살짝 긴장됐어요. 한국에서 훈련할 때 비와 눈, 진흙 속에서도 해봤지만 사막의 모래폭풍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2km 떨어진 곳에 설정돼 있었어요. 평소라면 가볍게 시작할 거리였지만 지금은 열기가 시야를 왜곡하고 모래가 전차의 모든 부품을 막아버릴 듯한 상황이라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해치를 닫고 고급 광학 시스템을 켰어요. K2의 컴퓨터가 풍속, 온도 변화, 사격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전차 조종사셨죠. 그때는 한국의 전차들이 미국 전차를 개조한 것에 불과했어요. 언젠가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한국도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 거야. 그때는 그냥 애국심이 강해서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는데 지금 이 전차 안에 앉아있으니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전이 다시 잡혔어요. 준비되면 시작해도 됩니다. 하산 대령이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시원한 공조 시스템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밖에는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고 인간과 기계를 시험하려는 듯 서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준비가 됐으니까요. 첫 시험 시작합니다. 저는 조종관에 손을 올리고 대답했어요. K2의 궤도가 회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사막의 열기 속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역사를 만들 시간이에요. 제가 조종석에 앉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어요. 사막의 태양은 가차없이 내려쬐고 있어서 장갑 없이 금속 표면을 만지면 손이 데일 지경이었죠. 2km 앞에 목표물이 황금빛 수평선 너머로 작은 점처럼 서 있었어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비됐나? 하산 대령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엔 권위와 호기심이 함께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익숙한 조종장치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계가 제 아래에서 부르르 울리며 준비를 마쳤다는 듯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준경을 통해 보니 열기 때문에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면서 목표물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실제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순간을 위해 무수히 훈련해 왔지만 이런 극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온도계는 4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장비라면 쉽게 고장날 만한 온도였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사격 통제관이 말했어요. 10, 9, 8. 저는 마지막으로 조정을 할 소중한 몇 초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람 속도 계기에 따르면 동쪽에서 일정하게 횡풍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조정이 필요한 정도였죠. 우리 밑에 모래는 느슨하고 자꾸 움직였지만 새로 장착한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셋, 둘, 하나. 발사 개시. 첫 번째 목표물은 가장 쉬운 편이었어요.
1.5km 거리의 기본 연습 목표물이었거든요.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조준을 마쳤습니다. 기계는 제가 가볍게 건드리는 대로 반응하며 마치 잘 훈련된 말처럼 자리를 잡아줬어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쿵! 사막을 가로질러 울리는 발사 소리가 멀리 떨어진 모래 언덕에 메아리쳤어요. 스코프를 통해 바라보니 목표물이 불꽃을 튀기며 터졌습니다. 직격이었죠. 관중들 사이에서 찬사의 속삭임이 퍼졌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목표물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능선 뒤에 일부가 가려져 있어서 완벽한 타이밍과 고도 조정이 필요했어요. 저는 기계를 앞으로 움직이며 지형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느꼈어요. 궤도는 모래 위에서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 기계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줬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모래 구름이 일었어요. 몇몇 관중들은 얼굴을 가렸지만 우리 필터 시스템은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활용해 기동성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다른 기계들이라면 모래에 박혀버렸을 정밀한 회전을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두 번째 목표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람과 약간의 경사도 고려하며 한 번 더 조준했어요. 거리는 정확히 1827m. 이러한 변수들과 열기 왜곡을 보정하도록 조준 시스템을 마쳤습니다. 안정성이 대단하군요. 독일 기술 자문 중 한 사람이 제 뒤에서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목표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사도 첫 번째보다 더 정확하게 맞았어요. 목표물은 단순히 맞은 게 아니라 제가 겨냥한 정확한 지점에 명중했죠. 주변에서는 아랍어, 독일어, 영어로 흥분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마지막 목표물은 정확히 2km 거리에 있었고 아지랑이와 사막의 안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한 발이 모든 걸 증명할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개발한 탁월한 조준 시스템, 플랫폼의 안정성, 그리고 저희 조종 실력까지 모두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차갑게 필터링된 공기가 기내로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손은 조종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죠. 수년간의 훈련과 수없이 반복된 연습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목표물은 아지랑이 속에서 아른거리며 희미해졌다가도 우리의 고급 광학 시스템 덕분에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어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고 기계가 전해주는 미세한 진동까지 모두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관중도, 사막의 열기도, 기대감에 짓눌리는 압박감도 모두 잊혔어요. 오직 저와 기계 그리고 목표물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었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탄환은 정확히 날아가 순식간에 목표물에 닿았고 목표물은 화려하게 폭발했습니다. 정확도가 확실히 입증되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동안 주변은 고요해졌고 이내 천천히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산 대령이 앞으로 나와 이전의 회의적인 표정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내 30년 군 경력 동안 사막에서 이런 정확한 사격은 처음 본다. 그는 동료 장교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는 여전히 겸손하게 차려 자세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완벽히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그야말로 불가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표와 저 사이에는 5km나 되는 거리가 펼쳐져 있었죠. 이 정도 거리면 최고의 탱크 조종사들도 고개를 저을 만큼 어려운 거리였어요. 사막의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뜨거운 도로 위 물결처럼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거렸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제 손은 조종관 위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레오파드 EH 플러스라도 이 거리에서 정확히 맞추기 어려울 텐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종석 안의 차가운 공기를 느꼈어요. 이제는 제 자신만을 위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우리 기계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직종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죠. 조준경으로 보이는 목표는 끝없는 모래벌판 사이에 겨우 한 점으로 보일 정도로 작았어요. 기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제 조작에 완벽히 반응했습니다. 동적 궤도 장력 시스템이 발 아래에서 우문거렸고 헐거운 모래 위에서도 트랙을 자동으로 조정해주고 있었어요.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듯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움직였죠.
6바퀴로 구성된 보기 시스템의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지형의 요철을 하나하나 흡수해줬습니다. 관측소에서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이곳 카타르에서 이런 사격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첫 번째 사격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 자연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어요.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거대한 갈색 커튼처럼 모래를 휘몰아쳤고 목표물은 완전히 모래폭풍 뒤로 사라져버렸어요. 급히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계속 진행할 것을 신호했어요. 이런 도전이야말로 우리 가치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실제 상황에서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죠. 더는 목표물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제 장비를 믿었어요. 오랜 훈련을 통해 눈에만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거든요. 고급 조준 시스템은 풍속, 온도, 심지어 지구의 회전까지 계산해주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가며 작은 조정들을 해줬어요. 제 손가락은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조종서관은 전자 장비의 은은한 소리와 바깥의 바람 소리 외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어요. 수많은 연습과 실패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모든 교훈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쌓여왔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모래벽 너머의 목표물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이번 사격은 완벽해야 했어요. 그냥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목표 지점에 적중해야 했죠. 카타르 군 관계자들은 차선엔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훌륭한 탱크들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산을 다시 확인한 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탄환이 날아가는 모습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고급 조준경을 통해 모래폭풍을 뚫고 나가는 탄의 궤적이 따라 보였죠.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어요.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신호가 울렸습니다. 정확히 중심에 맞았다는 신호였어요. 관측소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의적인 표정이던 관계자들이 이제는 다들 몰려와 조준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모래가 걷히자 우리가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타격된 흔적이 보였어요. 한 장군이 저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존경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네. 이런 조건에서 이런 거리에서 말이야.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도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로 사막의 험한 조건을 이겨낼 수 있음을 증명했어요. 불가능이 가능해졌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직종이 얼마나 더 경계를 넓힐 수 있을지 보여줄 기회도 많았어요. 모래가 우리 주변에 잔잔히 가라앉자 저는 제 기계 옆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았어요. 사막이 가장 험난한 시련을 던졌고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이 승리는 저나 우리 팀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현대 전쟁의 미래 그리고 정밀성과 기술이 어떻게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사막의 태양이 얼굴 위로 내리쬐는 가운데 레오파드 EA7 플러스 전차가 자리 잡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건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계 2대의 정면 비교라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전문적인 표정을 유지했어요. 솔직히 저쪽 전차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짙은 녹색 페인트가 황금빛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고 거대한 포시는 위압감을 자아냈죠. 독일 엔지니어들이 사막 전투를 위해 설계한 기종이라서 특수 모래 필터와 혹독한 카타르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고급 냉각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상대 전차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 전차를 조종하는 사람은 마커스 웨버 대위로 사막 전차 지휘 경력이 15년이나 되는 베테랑이었죠. 최고 중 하나라는 평판이 있더라고요. 웨버 대위가 전차를 배치하는 모습을 보니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자신감 넘쳤어요. 군 관계자들이 우리 둘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강한 관심이 서려 있었죠. 그들은 이미 제가 장거리 사격에서 보여준 예상치 못한 성공을 목격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이건 두 기계와 그 조종자들의 정면 승부니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 기동성이었어요.
우리는 사막 언덕에 마련된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야 했죠. 웨버 대위가 먼저 나섰고 레오파드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모래 언덕을 잘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세하게나마 한 가지를 포착했죠. 더 가파른 언덕에서는 그 무게 때문에 약간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제 차례가 오자 저는 기계와 완전히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이 제가 하는 작은 조정 하나하나에 반응했죠. 가장 가파른 언덕도 마치 평지처럼 가볍게 넘었어요.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특수 트랙 시스템 덕분에 무게가 고르게 분산돼서 모래 속으로 파묻히는 일이 없었거든요. 다음은 신속한 표적 탐지와 사격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였어요. 1에서 4km까지 다양한 거리로 5개의 표적이 세워져 있었고 순서대로 맞춰야 했어요. 속도와 정확도 모두 중요한 부분이었죠. 웨버 대위의 성능은 확실히 뛰어났어요. 레오파드의 총안정 시스템 덕분에 이동 중에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었고 5개 중 4개를 맞췄죠. 군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독일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기계가 더 나을 거란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위치를 잡고 우리 전차의 고급 타겟팅 시스템을 모두 가동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풍속, 온도, 공기 밀도 같은 수치들이 표시됐고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훈련 덕분에 이 정보들을 거의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첫 번째 사격은 정중앙을 맞췄어요. 두 번째 표적은 모래 언덕 뒤쪽에 살짝 가려져 있었지만 역시 쉽게 쓰러뜨렸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표적은 조준을 거의 조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타겟팅 시스템이 불어오는 횡풍을 완벽하게 보정해줬거든요. 마지막 표적은 진짜 도전 과제였어요. 4km 거리에 있었고 모래 위로 피어오르는 열기로 인해 거의 보이지도 않았어요. 웨버 대위도 이 표적은 놓쳤고 저 역시 빗나가도 누구도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가 갖추지 못한 한 가지 장점이 있었죠. 열파를 뚫고 볼 수 있는 신형 열화상 시스템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계산을 마친 후 발사했어요. 포탄이 정확하게 날아가 표적을 맞췄죠.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흥분 섞인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웨버 대위도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뜻을 표하더라고요. 마지막 테스트는 내구성이었어요. 두 기계는 오후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연속으로 4시간 동안 작동하며 여러 기동과 사격을 해야 했어요. 냉각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밀어붙이는 테스트였죠. 레오파드는 처음 3시간 동안은 잘 버텼지만 마지막 1시간에 접어들면서 시스템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웨버 대위가 출력을 줄여야 했거든요. 반면 제 기계는 끝까지 최상의 성능을 유지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과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 덕분에 혹독한 사막 열기 속에서도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작동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긴 그림자가 시험장을 가로지르던 순간 결과는 분명했어요. 레오파드 EA7 플러스가 상당히 뛰어난 기계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새로운 기술이 모든 면에서 그걸 넘어섰어요. 기동성, 정확도, 내구성 모두에서요. 카타르 관계자들이 제 전차 주위로 모여들어 새롭게 존경의 눈빛으로 살펴보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 저희가 사막 전투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웨버 대위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존경을 표했어요.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당신의 기계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군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자랑스러우면서도 겸손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혁신과 엔지니어링의 승리였죠. 기술과 인간의 역량이 만나면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카타르에서 성공한 이후로 그 영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시연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군 관계자들로부터 전화와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가장 먼저 저희의 관심을 끈 건 아르메니아 대표단이었어요. 서울 사무실에 도착한 그들은 날카로운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아르메니아는 독특한 지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였어요. 가파른 산맥, 깊은 계곡,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국경 갈등까지. 그들이 회의실 테이블에 전개한 전술 지도를 보면서 왜 관심을 보이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카타르에서의 성과는 단순히 모래 위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었죠. 아르메니아 대표가 지도에서 험준한 지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린 극단적인 고도 변화에서도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의 유압식 서스펜션 시스템이 사막의 모래 언덕을 어떻게 잘 견뎌냈는지 떠올렸어요. 사막에서 안정성을 유지했던 기술이 산악 지형에서도 더 잘 작동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지형에 맞춰 적응해서 45도 경사를 오르거나 바위가 많은 계곡을 건널 때도 문제없어요. 아르메니아 대표단은 제가 산악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자 더 집중해서 화면을 쳐다봤어요. 영상에는 저희 탱크가 좁은 산악 통로를 통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젖은 바위와 느슨한 자갈에서도 트랙이 안정적으로 붙어있는 장면이었죠. 다이나믹 트랙 텐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조정되어 급경사에서도 트랙 미끄럼을 방지했어요. 하지만 혹독한 추위는요? 한 관계자가 물었어요. 우린 겨울에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저희의 저온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저희는 시베리아 조건에서 충분히 테스트했습니다. 전자 시스템은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고 엔진도 영하 32도에서 예열 없이 시동이 걸립니다. 열화상 시스템은 오히려 추운 날씨에서 더 잘 작동해요. 그 다음으로 폴란드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현장 테스트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미 폴란드군은 저희 탱크 여러 대를 구입했고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폴란드 지휘관들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조종사들이 빠르게 조작을 익혔다고 보고했어요. 카타르에서의 성공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폴란드 장군이 훈련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 조종사들은 비와 안개가 심한 상황에서도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거리에서 목표물을 맞추고 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각국 군대가 저희 기술을 각자의 필요에 맞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아르메니아는 산악 전투를 위해 추가 장갑을 원했고 폴란드는 밀림 지형에 맞춰 개조를 요청했어요. 각 나라가 제시하는 새로운 과제가 저희 디자인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자극했죠. 늦은 밤 엔지니어 팀과 화상회의를 하며 이런 새로운 요구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어요. 사막에서의 시연이 기본적인 능력을 증명해줬지만 각국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모듈 설계를 시작했죠. 아르메니아의 산악 지류를 건널 수 있는 능력 강화, 폴란드 숲에 맞는 위장 시스템, 그리고 먼지 많은 환경을 위한 공기 여과 시스템 개선 등등이요. 비슷한 도전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도 이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산과 해안이 공존하는 그리스에서도 군 관계자들이 방문 일정을 잡았고 남아메리카 국가들조차 자국의 다양한 지형을 감시하는데 저희 기술이 도움이 될 거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사무실에서 잠시 쉬면서 세계 지도를 바라봤는데 잠재 고객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카타르 시연이 저희 기술을 입증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거죠. 그건 적응력과 정확성이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연락 오는 각국마다 고유한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다들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었어요. 극한 조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정밀한 성능이었죠. 이제 아르메니아 산악 지형에서의 또 다른 시연을 준비하며 카타르에서의 성공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군사 기술도 그에 맞춰 변해야 했죠. 저희 탱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고 각 나라가 자국의 국경을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도구였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는 아르메니아 배치 계획을 마무리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카타르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제 모든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사막이 저희의 시험장이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저희의 교실이 된 셈이었어요. 장비를 정리하면서 사막의 해가 알갈라일의 모래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걸 봤어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질 않아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뤄낸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전차 전술의 혁신을 불러온 일이었으니까요. 뒤돌아보니 시험장을 따라 우리가 남긴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K2 전차는 모두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고 제 예상보다도 더 훌륭했죠. 처음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카타르 관계자들도 이제는 여기저기 모여 전차의 특징들을 흥미롭게 이야기하며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성능이군요. 알마흐무드 장군이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에 당신이 레오파드 EH 플러스를 능가할 수 있다고 했을 땐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장군의 손을 잡으며 오랜 군 생활이 묻어나는 거친 손바닥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K2의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저 멀리 몇몇 외국 군사 참모들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기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시범 소식이 빠르게 퍼진 덕분에 여러 나라에서 우리 전차의 성능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5km 거리에서의 정확도는 정말 대단했어요. 장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특히 저 모래폭풍 속에서 말이죠. 대부분의 운영자라면 테스트를 잠시 중단했을 겁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모래가 휘몰아치면서 거의 앞이 안 보였던 아찔한 순간을 떠올렸어요. K2의 고급 조준 시스템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전차가 특별한 이유죠. 곧이어 아르메니아 대표단이 다가왔어요. 이들은 산악 지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양한 지형에서 성능을 발휘하는 K2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막에서 이 정도라면 우리 산악 지형에선 얼마나 잘할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그 대표가 말했어요. 저는 K2의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이 어떠한 지형에도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모래, 바위, 눈 같은 어떤 환경에서도 전차가 완벽한 균형과 제어를 유지합니다. 최근 K2 전차를 구매한 폴란드 관계자들도 특히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이 우리 기술에 투자한 결정이 옳았다는 게 입증된 셈이니까요. 그들이 다가오며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건 모든 걸 바꿉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사막 전투뿐만 아니라 모든 전차 작전에 말이죠. 해가 기울면서 더 많은 관계자들이 K2를 가까이서 살펴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정밀한 사격이 가능했던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다이내믹 트랙 텐션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시스템이 다양한 표면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고급 조준 시스템을 설명할 때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제 해가 지면서 사막 하늘이 주황색과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K2 옆에 서서 차가운 금속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았어요. 이제 이 전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미래로 가는 문과도 같았죠. 이미 엔지니어 팀들이 오늘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정과 개선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테스트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전차를 더 개선할 방법이 보였으니까요. 우리의 기술을 고려해 본 적 없던 나라들조차 이제는 시범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군중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치는지 실감했어요.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이 함께 메모를 나누고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며 미래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전차를 판매하는 걸 넘어선 일이었어요. 현대 전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레오파드 EH 플러스 팀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들 지휘관, 존경받는 베테랑이 저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기준을 높여주셨네요. 이제 우리 모두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알갈라이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험장을 돌아봤어요. 멀리 서 있는 목표물들이 오늘 우리의 성취를 증명해주고 있었죠. 내일이면 오늘의 시범 소식이 전 세계 군사계에 퍼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둠이 짙어지는 이 순간의 깊은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단순히 K2의 성능을 입증한 게 아니라 올바른 기술과 능력만 있다면 어떤 지형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목표도 멀지 않다는 걸 보여준 셈이었어요. 차량에 올라타면서 오늘의 테스트가 단순한 성공을 넘어 군사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임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사막의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뒤편에선 K2가 운송 준비 중이었고 그 실루엣이 어둑해진 하늘에 강렬하게 서 있었죠. 오늘 우리는 알갈라일에서 역사를 만들었고 내일부터는 이 혁신을 전 세계와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